후회, 미련, 집착, 걱정, 비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게가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습니다. 마음의 짐이 육체적 피로로 나타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지 아는 것이라고. 젊었을 때는 쌓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갖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비우는 게 미덕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가볍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수첩을 버리시면 어떻겠냐고. 과거를 기록한 그 수첩을 놓아주시면 어떻겠냐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데 어떻게 버리냐고. 이것을 버리면 내 지난날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기억하되 붙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것. 18년의 유배 생활.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찰 수도 있었던 시간. 정치적 모함으로 쫓겨났고 가족과 떨어져야 했고 뜻을 펼칠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마음을 비우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억울해하는 대신 공부했습니다. 원망하는 대신 글을 썼습니다. 후회하는 대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는 덜어내도 되는 시기입니다. 아니, 덜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편안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여정이 가볍습니다. 마음도 몸처럼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의 다이어트에는 익숙합니다. 체중을 재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다이어트는 낯섭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정약용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불필요한 지방을 빼듯이 불필요한 감정도 빼야 합니다. 독소를 배출하듯이 독이 된 생각도 배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가볍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5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마음. 정약용이 평생의 경험과 깊은 성찰로 정리한 지혜입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500권이 넘는 저술, 수많은 제자와의 대화. 그 모든 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입니다.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나씩 비워낼 때마다 당신의 삶은 조금씩 편안해질 것입니다. 정약용은 28배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총망받는 젊은 관료였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40이 되던 해 정치적 경랑에 휘말려 유배를 떠났습니다. 경상도 장기, 그리고 전라도 강진. 무려 18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가장 많이 한 일은 글쓰기였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 경제, 농업, 의학, 건축까지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실학의 집대성이라 불릴 만한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같은 유배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이는 날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억울함에 몸부림쳤고 원망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같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큰 일에도 담담하다고. 같은 비를 맞아도 무거운 옷을 입은 사람은 더 젖고 더 춥습니다. 가벼운 옷을 입은 사람은 덜 젖고 덜 춥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몸처럼 마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무거워진다고. 우리는 몸 관리에는 익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합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 노력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합니다. 과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무게를 재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독이 되는 생각과 약이 되는 생각을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과식은 경계하고 있습니까? 정약용이 제시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 다이어트.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듯 마음에도 불필요한 감정이 쌓입니다. 후회, 원망, 집착, 걱정, 비교. 이런 것들은 마음의 군살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해로운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우면 움직이기 힘든 것처럼 마음이 무거우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몸의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고 운동으로 소모합니다. 마음의 다이어트는 무엇을 줄이는 것일까요? 바로 부정적 감정의 반복입니다. 같은 후회를 수십 번 되새기는 것, 같은 걱정을 매일 하는 것, 같은 사람과의 갈등을 계속 곱씹는 것. 이런 반복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질리고 체하듯이 같은 부정적 생각을 반복하면 마음이 병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삶이 편안하다고. 단순한 말 같지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불필요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생각은 기피하되 불필요한 생각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는 집중하되 중요하지 않은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일기처럼 기록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이 나를 무겁게 했는가? 어떤 감정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했는가? 어떤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의식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은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깊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깊이라는 것을,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말라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이 모든 것이 마음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요? 정약용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마음.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삶은 편안해집니다. 노년이 진정으로 황금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네 번째는 괜한 걱정과 불안입니다. 5번째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집착입니다. 이 5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며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느려지는 노년에는 이것들이 하나하나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정약용의 제안은 명확합니다. 하나씩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버리려고 하면 힘듭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 내일은 저것 하나. 그렇게 하나씩 비워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 다이어트의 방법입니다. 급하지 않게 하지만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에게는 후회가 많았습니다. 당쟁에 휘말린 것,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 더 조심하지 못한 것. 유배 초기 그는 매일 밤 이 생각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후회들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현재의 평안만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는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할 수 있다고.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후회는 가장 무거운 마음의 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선택, 20년 전 실수, 10년 전 후회. 쌓이고 쌓인 것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젊었을 때는 후회해도 다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라고. 젊었을 때 일에만 매달려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갔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왔다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이제 와서 잘해주려 해도 이미 자식은 다 큰 어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또 다른 분은 배우자에게 더 상냥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 작은 관심이 필요했을 때 무심했던 순간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수많은 날들. 이제 배우자는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말할 기회조차 없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행위라고. 그리고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는 흘러가 버린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인데 그 소중한 현재를 과거의 후회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현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최선이었다고, 지금의 내가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그때의 나는 그때의 정보와 상황과 능력으로 판단했다고, 그때의 나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하지만 정약용은 반문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때의 당신이 정말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때의 당신이 정말 지금처럼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은 과거의 내가 한 것입니다. 현재의 내가 아닙니다. 현재의 나는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더 많은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지혜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현재를 가꾸는 것이 낫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며 한탄하기보다 남은 물을 소중히 마시는 것이 지혜라고. 잃어버린 것을 새기보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것이 후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0년을 후회하며 살았다고. 이것저것 후회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후회하는 시간도 인생이라는 것을, 그 시간마저 아깝다는 것을, 후회하며 보낸 60년도 결국 내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후회를 내려놓기로 했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60년 동안 익숙해진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의식적으로 연습했습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최선이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놓아줄게.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후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후회를 글로 써서 태우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없애는 행위가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종이에 자신의 후회를 적습니다. 하나하나 적습니다. 다 적었으면 불에 태웁니다. 연기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후회는 끝.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이미 보냈다고. 이제는 없다고. 후회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로 인정하되 그것에 묶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이것만 해도 마음이 절반은 가벼워진다고. 그만큼 후회의 무게가 크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우리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큰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감사, 평화, 기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후회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가장 오래된 것, 가장 무거운 것 하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는 최선이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놓아줄게. 그 순간 당신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과거에 급제했고 비슷한 관직을 거쳤습니다. 능력도 비슷했고 인품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정약용이 유배갈 때 살아남았습니다. 정치적 파도를 잘 피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벼슬까지 올랐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가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전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나? 왜 나만 이런 처지가 되었나? 비교가 시작되면 끝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비슷했는데 운명은 왜 이리 다른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이 비교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친구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친구는 친구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인데 억지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이라고.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회적 동물이기에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비교와 노년의 비교는 질이 다르다는 것, 결과가 다르다는 것, 영향이 다르다는 것. 젊었을 때는 비교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노력할 에너지가 있고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비교는 다릅니다. 이미 대부분의 일들이 정해진 후입니다.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비교는 더 깊은 허탈감을 남깁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는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나는 중간에 그만뒀다고. 동료는 큰 집에 살고 나는 작은 아파트에 산다고. 동료는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나는 생활비 걱정을 한다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면서도 그 비교가 마음을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비교는 더 흔합니다. 친구 자식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내 자식은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자식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내 자식은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비교합니다. 심지어 자식의 결혼, 손주의 성적까지 비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교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산 비교도 있습니다.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부러워합니다. 누구는 고급 차를 타고 누구는 여유롭게 골프를 친다고 비교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탓합니다. 더 벌지 못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더 모으지 못한 자신을 원망합니다. 건강 비교까지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은가?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젊어 보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가? 타고난 체질을 원망합니다. 타고난 유전자를 탓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고.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자만이 생긴다고. 위를 보며 비교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아래를 보며 비교하면 자신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비교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국 독이라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해답은 명확했습니다. 내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남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 남의 성공이 아니라 내 성공. 남이 정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것. 유배지에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비로소 내 삶이 보였다고.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가족, 배울 수 있는 기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것을 보니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달았다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부자인 친구를 부러워하며 살았답니다. 큰 집, 좋은 차, 여유로운 생활. 모든 것이 부러웠답니다.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건강한 내가 진짜 부자였다는 것을, 아픈 것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비교의 습관을 바꾸라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고.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하라고.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노년에는 특히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더 이상 경쟁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갖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삶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고. 누군가는 큰 길을 가고 누군가는 작은 길을 간다고. 누군가는 빠른 길을 가고 누군가는 느린 길을 간다고. 어떤 길이든 끝까지 가면 그것이 그 사람의 길이라고. 남의 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내 길을 충실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교를 멈추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실천한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 매일 저녁, 오늘 내가 가진 것 3가지를 적는 것. 건강, 가족, 자유, 평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내 것에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또 하나는 축하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들었을 때 부러워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시샘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비교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내 삶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온다고. 노년의 가장 큰 자유는 바로 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는 자유라고. 오늘 한 가지 비교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가장 자주 하는 비교 하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라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모두 방대한 저술들입니다. 그 글들을 조정해 보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다시 쓰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밤마다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인정은 잊고 있었다는 것을,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동안 정작 자신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자존이 지켜진다고.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자존감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인정하면 가치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저당 잡힌 것과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습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노년에는 이 욕구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 젊었을 때보다 더 괴롭게 만든다는 것. 왜 그럴까요? 노년에는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칭찬과 인정이 자주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칭찬을 받았고 좋은 성과를 내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가 드뭅니다. 일할 기회도 없고 성과를 낼 기회도 없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인정받았다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칭찬을 받았고 상도 받았다고, 동료들이 존경했고 후배들이 따랐다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자식들조차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한다고. 예전처럼 인정받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또 다른 분은 자식의 반응에 일희일비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고맙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무심하게 대하면 하루 종일 우울하다고. 자식이 칭찬하면 뿌듯하고 무관심하면 서운하다고. 자식의 태도가 자신의 감정을 좌우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자식의 무심함에 상처받는다고. 주변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누군가 무시하면 상처받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하늘을 날 것 같고 나쁜 말을 들으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지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입에 내 행복을 맡기는 것이라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타인의 평가는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정하던 사람이 내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것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인정. 남의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정.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평가. 이것이 진짜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신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고. 500권이 넘는 책을 썼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깊은 공부를 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은 자신을 인정한다고. 그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오늘 떳떳하게 살았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누가 뭐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했으니까요. 자신이 자신에게 만족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았답니다. 자식이 자랑스러워할 아버지가 되려고 애썼답니다.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자식은 무심했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고 칭찬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늘 서운하고 외로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자식의 인정을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식에게도 부담이었고 자신에게도 고통이었다는 것을. 자식은 자식의 삶이 바쁜데 부모를 인정해주는 것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는 것을 그날부터 바꿨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로, 자식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기로,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였나? 최선을 다했나? 자식을 사랑했나? 그 대답은 예였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했답니다. 스스로에게 합격점을 주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보너스라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이라고.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 인정이라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짜 자존감이라고. 그렇다고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조언은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은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평가가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확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는 존엄하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 나는 나를 인정한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이 생깁니다.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성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오늘 한 일을 적는 것입니다. 요리를 했든 산책을 했든 친구와 통화를 했든 모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최선을 다했어. 정약용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타인의 인정은 덜 중요해진다고. 그것이 노년의 진짜 자유라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자유라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가치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자유라고.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나를 인정해. 그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단단해질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덜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은 가족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이 잘 지내는지, 아이들이 건강한지, 아내가 혼자 집안을 잘 꾸려가는지,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아프지는 않을까?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시 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의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가족은 모두 무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고 아내도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이 모두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걱정 때문에 자신만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단지 자신을 괴롭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이라고, 그리고 그 상상의 90%는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10% 가능성 때문에 100%의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겪으며 고통받는다고. 노년의 걱정은 특히 다양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이 통증이 큰 병은 아닐까?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암은 아닐까? 아직 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큰 병을 걱정합니다. 기침을 하면 폐암을 걱정하고 배가 아프면 대장암을 걱정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까? 직장은 안정적일까? 건강은 괜찮을까? 손주는 건강할까? 자식이 다 큰 어른인데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평생 걱정하며 살아온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자식이 피곤해 보이면 과로하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돈 걱정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쩌지?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쩌지?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자식에게 폐를 끼치게 되면 어쩌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도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누가 돌봐주지? 요양원에 가게 되면 어쩌지? 미래의 외로움을 미리 겪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외로움을 벌써 두려워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이 문제를 해결한 적은 거의 없다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고, 걱정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의 문제를 만든다고,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걱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걱정이 현실을 만든다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걱정하며 살았답니다. 젊었을 때는 돈 걱정, 자식 걱정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 걱정, 죽음 걱정을 합니다. 걱정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시작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걱정이 계속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몇 개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은 기우였다는 것을, 걱정했던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것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정약용이 제시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걱정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 둘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첫째 걱정은 어떻게 할까요?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되면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돈이 걱정되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걱정되면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걱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현재를 망치는 것이라고.
진짜 준비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걱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걱정하는 시간에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걱정하는 에너지로 행동하는 것이 낫다고. 한 어르신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아니라면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버리는 행위가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구체적인 행동을 적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되면 내일 병원 예약하기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행동으로 바뀝니다. 걱정이 해결되거나 적어도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또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준비됩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매일 할 일을 정하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기. 오늘은 이 글을 쓰기. 오늘은 이 제자를 가르치기. 오늘에만 집중하니 18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니 어느새 18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병에 걸릴까 걱정된다면 실제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가족이 도울 것입니다. 의료기술도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이 마음을 가장 빠르게 가볍게 한다고. 걱정은 가장 무거운 짐이면서 가장 쓸모없는 짐이라고. 그것을 버리는 순간 마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진다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잠을 잘 자게 되고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된다고. 오늘 한 가지 걱정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가장 자주 하는 걱정 하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아니라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정약용에게는 소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배 가기 전부터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유배 후에도 편지로 계속 가르쳤습니다. 정성껏 답장을 썼고 아낌없이 지식을 나눴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의 편지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석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가르쳤는데 이렇게 쉽게 잊는구나. 밤마다 그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제자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답장을 재촉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왜 답장이 없느냐고, 스승을 잊었느냐고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자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관직에 나가고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붙잡기를 멈췄습니다. 대신 축복했습니다. 제자들이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가르쳤던 그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은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고, 놓아주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다고, 역설적이지만 진실이라고,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라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노년에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합니다. 주변이 점점 텅 비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더 꽉 붙잡으려 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매일 전화한다고, 밥은 먹었는지 잘 지내는지 확인한다고,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자식이 바빠서 안 받는 것인데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자식의 하루하루를 알고 싶고 자식의 삶에 계속 존재하고 싶다고, 또 다른 분은 친구가 모임에 빠지면 서운해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그래서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졸라댄다고, 친구도 바쁜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운해한다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친구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안다고, 배우자에게도 집착합니다. 항상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잠깐 나가도 언제 오는지 확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평생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자신이 먼저 갈까봐 두렵고, 배우자가 건강하면 자신이 혼자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고, 오히려 사랑을 망치는 것이라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상대방이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건강한 사랑이라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이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머물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머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친구였던 사람이 이사를 갔답니다. 멀리 갔습니다.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가냐고, 이렇게 쉽게 떠나냐고, 배신감까지 느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친구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자식 곁에서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을 바꿨답니다. 친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자주 못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깝다고 믿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편해졌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더 반가웠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편해진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관계의 핵심입니다.
왜 붙잡으면 멀어질까요? 붙잡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점점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자유를 느낍니다.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편하게 다가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연락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납니다. 그런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더 건강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답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자주 오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답이 오면 감사히 받았습니다. 답이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답장이 왔을 때 더 기뻤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연락해주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만나주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자식도 부담 없이 연락한다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은 통화 한 번이 매일 하는 의무적인 통화보다 낫다고 깨달았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낮추라고. 높은 기대는 실망을 부릅니다. 낮은 기대는 감사를 부릅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삶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고 취미가 없고 관심사가 없으면 사람에게만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만나면 좋지만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오면 기쁘지만 안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유가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럴 때 관계는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더 건강해진다고, 더 오래간다고. 집착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자유를 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오늘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가장 붙잡고 싶은 사람 하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겠다고, 내 기대를 낮추겠다고. 그 순간 관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도 당신도 더 편해질 것입니다.